자,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인데 참 이거 아까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자, 70쪽인데요. 한국 사회복지법 역사.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좀 생략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진대법. 자, 풍년에 곡식을 보관했다가 흉년 때 나누어준다. 이게 대표죠. 진대법은 뭐 이건 당시에 이제 명나라, 수나라 뭐 이럴 때도 그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벼농사와 보리농사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일단 풍년이 들면 무조건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우리가 벼농사가 끝난 다음에 보리농사를 지어서 보리가 딱 떨어질 때를 보릿고개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3월 딱 됐을 때부터가 이제 참 난감한 시기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요새 뭐 우리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관심이 없는, 0.1도 관심이 없는 얘기가 보릿고개입니다. 가끔 뭐 한국사 책에서나 봤을 만한 얘기라고 하던데요. 그럼 뭐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지금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이게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아니 1970년대까지 이 보릿고개가 있었고, 여러분 뭐 예전에 도시락 같은 거 보시면은 요새야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난로 위에 도시락 얹어놓고, 그것도 난로가 있으니까 망정이죠. 자, 그 시전 전까지는 뭐 쌀밥이 어디 있어요. 감자 몇 개. 이게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저희 조부모님 세대 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건데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 뭐 학생들하고 똑같이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감자 2개로 먹어보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이거 지금, 야, 이거 이번에 또 식량 공급 때문에 식량이 걱정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겪은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이게 삼국시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때는 뭐 병 들면 다 죽고, 태풍 오면 뭐 다 끝나는 거고, 가뭄 들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서 다 저수지 파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에 있는 궁남지, 제천의 의림지, 우리 뭐 지금 가도 참 보기 좋은 저수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 해서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거는 이 법을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진대법은 뭐 이미 뭐 많이 아셨을 것이고요. 자, 이게 고려시대 때 보면은 갑자기 70쪽 맨 아래 보면은 흑창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창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흑창이란 얘기는 흑이라는 단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곡식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창이라는 거는 이제 의자가 이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의롭다의 의자,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어에는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은면지제 여기 또 나오잖아요. 71쪽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자, 비황제도 71쪽에 조선시대요. 이제 비황제도, 자, 비축한다는 얘기고요. 구황제도, 이제 구제해준다는 얘기고요. 의료는 의료죠. 그래서 이제 상평창, 의창, 사창을 삼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물가를 조절한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을 빌려주고 갚는 거. 뭐 뻔한 거죠. 그래서 사창이라는 거는 요새 말대로 하면 이제 개인이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비황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구황제도인데, 자, 이 구황제도는 좀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향약, 두레, 개, 품앗이 다 이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제 오가작통법이라는 얘기가 71쪽 맨 아래 보면은 오가작통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읍면동리면, 그거에 이제 원조로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가작동법이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옆 동네 주민 감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이게 결합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해방됐을 때 남겨놓고 보니까 통장과 반장이 있잖아요. 지금도 통장과 반장까지는 모르겠으나 통장은 역할을 분명히 많이 하거든요. 동네에 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쭉 내려와요. 역사가 길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빨리 보고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의료기관으로는 이제 해민서, 전의감, 재생원, 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허준 선생의 그 드라마를 보시면 거의 그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자, 뭐 이제 강의 자료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만, 자,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이제 조선 구호령이라는 게 있고요. 조선 구호령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본에서 자,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숨겨진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를 넘어서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일본에서 가장 이제 사실 그 당시 악랄하게 했던 게 뭐냐면은 고문 말고 그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문이야 그 괴롭히고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자, 이제 그 돈이요, 돈. 자,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엽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또 구멍 파여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엽전을 이제 쓰고 있었던 나라인데, 자, 일제강점기 때 가장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바꾼 거예요. 화폐. 자, 이 돈은 앞으로 못 쓴다. 그러니까, 자, 그 일본에서 정해준 그 화폐로만 써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거 교묘하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쌀값 같은 것도 거래할 때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그 쓰이는 화폐로 한순간에 이걸 바꿔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게 참 이제 허망하다라는 게 엽전이 그냥 돈으로서의 가치가 한꺼번에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엽전은 그냥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으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그 일본의 돈이 지폐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나라에서 임의대로 만들고 있는 가정집에서 술을 담궈 먹는 게 아주 흔했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금주령이 이제 거의 10,000번 넘게 금주령을 내려요. 제발 가난한데 왜 술 먹냐. 술에 왜냐면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이 들어가니까요. 제발 술 먹지 마라. 술 담글 때 그 아까운 곡식이 들어가는데 왜 담그고 앉았냐 해가지고 아주 뭐 금주령이 아주 일상화됐던 나라가 조선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걸 너무나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술 다 금지. 개인적으로 술 만들면 처벌한다 그래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생산한 술을 우리나라에다가 팔고 이제 다 보급하고 강제로 사게 하고 하는 아주 교활한 정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걸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죠. 그 또 소비량이 또 적잖아요. 그게요. 소비량도 이게 심심치 않게 있어가지고 이 곳곳에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심어 놓은 건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 복지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 대한 유인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73쪽에 보면은 미군정기에서 뭐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응급대책, 미군정에서 응급대책 차원에서 이제 시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0095 피난민 이재민 해가지고 아주 이때도 뭐 아주 복잡했던 시기였죠. 자, 그리고 그 73쪽에 제1공화국, 2공화국에서 쭉 나타나는데, 자, 이런 뭐 얘기들은 이제 역사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정치 사회적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어디냐면은, 자, 74쪽에 표가 나 있어요. 자, 대한적십자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뭐 근로기준법도 당시에는 전쟁 이후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이제 공무원 연금법을 만들죠. 자, 그리고 75쪽에 보면은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1960년대 한국은 근대적인 사회복지법을 많이 만들어요. 이때 일단 그냥 법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실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법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이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보면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을 이렇게 이제 제정을 하고요. 그래서 뭐 76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이 많이 제정돼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77조까지 해서 이제 자, 제5공화국, 자, 80년대에는, 자, 사회복지가 이제 좀 더 확대되기는 했으나, 이게 뭐 적극적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의료보험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78쪽에 보면요.
78쪽에 보면은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복지 폭증. 복지가 이렇게 이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는 거가 아까 우리 장애인 복지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저 88 올림픽 끝나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이제 저 예산도 투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제 78쪽부터 김영삼 정부 때인데, 자, 이 복지가 이때는 뭐 법률이 또 없던 법률들이 많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부터 해서 많이 뭐 제정이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좀 주춤거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그래도 복지 영역은 커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가 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됐을 때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인데, 자, 80쪽입니다. 80쪽에 자, 실업자에 대한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책에 있는 얘기 다 안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그 강의 자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67쪽 강의 자료 67번에 보시면은 4대 보험이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 자, 국민건강보험.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뭐 인원에 대한 그 제한도 많이 완화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이제 도입을 하죠. 이때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많은 게 바뀌어요, 또. 그리고 이제 좀, 야, 이게 법이 좀 이제 갖춰졌다라는, 틀이 갖춰졌다는 게 요때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 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자, 81쪽에 위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노무현 정부에서 아주 유심히 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그 시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이제 발목을 잡을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주 갑자기 이게 화두로 확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지가 이제 이때부터 복지에 관련된 법률이 점점 세련돼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2쪽, 83쪽까지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자, 능동적 복지,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일을 하자. 이게 복지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자리 창출까지, 이게 고용까지 복지하고 이렇게 합해지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그냥 고용은 고용, 복지는 복지였는데 이게 이렇게 뒤섞이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83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뭐 치매관리법,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해서 이때 또 한 번 크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얘기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인데, 자, 이때도 계속 법은 세련돼집니다. 법은 계속 세련돼져요. 법은 세련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적 배경에서도, 자, 84쪽에 이제 문재인 정부 얘기입니다. 자, 강의 자료에는 아직 이게 그 제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얘기가 이제 강의 자료에 제가 이걸 안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3년이 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복지 정책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건 의료가 이렇게 완전히 모든 걸 덮어버리는 이 상황이라 가지고 아주 애먹었죠. 사회복지법도요.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면대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일선에서는 너무 불만이 크고, 그 다음에 수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립감 이 심해지고, 뭐 재난지원금,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지원금 해서 또 보기 볼 수 없었던 또 이런 정책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그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이제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거 더하기 코로나 극복이었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을 또 뚜렷하게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법은 처음에는 일단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없던 걸 또 이제 빈 구멍 채우기 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있던 법을 이제 개정하기 시작하면 좀 세련되게, 그 다음에 2000년대 넘어오면서 더 세련되게, 더 정교하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끝나는 이 시기까지 오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나올 게 없다요. 사실 예전에 이런 거를 하시는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이 당사자, 그러니까 담당자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 머릿속에 나올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통합했다가 분리했다가 뭐 개정하고 전면 재개정하고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또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요구사항도 복잡해지고 개별화를 나에게 맞는 걸 원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법은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정교해지다 보면은 자, 일하는 사람이 다소 불편해질 수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5쪽, 87쪽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